두 번째 이제 해야 될 일은 건물 주인이 있고 우리가 땅을 낙찰받은 사람인데 건물 주인은 법정상권이 없는 건물을 갖고 있는데 건물이 상당히 좋죠. 아까 건물을 보게끔 되면은 건물이 돈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특수경매에서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으로 사서 우리가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건물 주인에게 내 땅을 다시 팔거나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사지 않는다면은 건물을 다시 내가 사는 겁니다. 부동산은 대한민국의 등기부등본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토지가 있고 하나는 건물이 있습니다. 팔거나 살 때에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으면은 두 개를 같이 매매를 하기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서 건물은 건물대로 따로 팔아야 되고 땅은 땅대로 따로 팔아야 된다면 땅 주인도 제 가격을 못 받는 거고 건물 주인도 제 가격을 못 받습니다. 결국은 건물과 땅을 따로따로 사서 하나로 만들어서 정상적인 가격을 파는 것이 우리 특수경매 투자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하나인데 이제 이거를 주인과 협상을 해서 건물 주인에게 내 땅을 팔든지 아니면 건물을 내가 사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협상장으로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협상을 해야게끔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건물은 내 거고 땅은 네 건데 별로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분이 법률로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게끔 되면 협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 땅을 낙찰을 받고 건물 주인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적이 맞는데 제가 예전에 한 70대 노인 부부가 사는 집을 건물은 그 사람 거고 땅은 종중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땅을 종중에 있던 거를 낙찰을 받아서 건물 주인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더니 어떻게 왔어? 그래요. 저 이 땅 낙찰 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나도 땅 경매로 나온 거 알고 있어. 근데 자네들 땅만 받았지? 예. 건물은 내 거야. 내 이름으로 등록돼 있고. 근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다시 말하면 협상장으로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법이 어떤지 모른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협상장으로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건물 주인에게 건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주십시오 하는 소장을 내게끔 되면은 소장을 받은 건물 주인이 소장을 가지고 본인이 알고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가서 땅은 저 사람 거고 건물은 내 건데 땅 주인이 이번에 이런 소장을 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게끔 되면 법률 전문가가 이거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이후에 협상을 하지 않으면은 건물을 철거할 수도 있고 법정 상권이 있다 그러면 땅 주인에게 지료를 줘야 되고 뭐 이런 설명을 다 하죠. 그러면은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철거해야 되죠. 내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고요? 협상이 안 되면 그러면 그때서야 법이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협상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 소송을 하는 것은 소송을 해서 건물을 철거하려고 이기려고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장으로 나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협상장으로 나올 때 나하고 협상이 안 되면은 자기가 법률적으로
법정지상권 없는 것도 알고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만약에 본인이 철거해야 되는데 여기는 건축물 관리장이 다 있죠. 그러면 나하고 건물 주인하고 협상을 하는데 건물 주인 보고 나가 뭐라고 얘기해서 1000만 원에 팔아라 그랬더니 내가 3원이나 들은 건데 어떻게 1000만 원에 팔으냐. 난 1000만 원 아니면 안 사. 나도 안 팔어. 알았어, 그럼 지료를 줘 해갖고 이제 소송이 안 되다 보니까 철거하고 지료를 주라고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있어도 철거와 지료는 판결을 받았는데 내가 이거를 철거해봐야 나한테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로서는 철거와 지료를 판결을 받아놓고 뭘 하냐면 지료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땅값이 뭐 5억이 된다 그러면 5억에 대해서 지료가 뭐 한 달에 몇백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몇백만 원 나오면 여기에 건축물 관리자는 없죠. 근데 건물주인이 채무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무허가로 진 것이 아니라 건축 허가를 받고 졌고 준공이 나지 않았다면 건물 주인도 있고 평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죠. 그러면 제가 이 건물을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이 강제로 기입 등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래 건물을 지면은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가서 등기소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건물이 팔리게끔 되면 등기부 등본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관리하는 군청 건축가에다가 팔렸다고 얘기해주면 그러면 등기부 등본이 이름이 바뀌면 건축물 관리자가 자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애초에 맨 처음에 지을 때는 건축물 관리장이 있어갖고 건축물 관리장을 가지고 등기부 등본을 만들고 등기부 등본에서 건물을 주인이 바뀌면 그때 건축물 관리장이 그때부터 다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건물 주인은 지금 저한테다가 지료를 주지 않았으니까 물론 채무자죠.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건물 등기 안 만들어 놓을 수도 있죠. 건축물 관리 다 집어넣고 건축물 관리 만들어 놓고 등기소에 갖다 주지 않으면은 등기 안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안 만들어도 채무자일 때는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빚을 졌는데 이 사람이 건물 등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이 건물을 강제로 기입 등기를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물이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등기부등만 있는 건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가지고 내가 지료를 받을 수 있는 그 채권을 가지고 건물만 다시 경매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우리 강 사장님, 법정지상권 없는 건물, 이 건물이 500만 원까지 떨어지면 사요 안 사요? 누구한테 팔아요? 그래서 이 건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예전에 한번 그렇게 한 적인데 어떤 사람이 경마로 낙찰을 받았어. 그래갖고 그 사람 보고 또 남냐고 돈 너 지려내고 또 나가라고 했거든. 그럼 500만 원 주고 사는 순간 나는 산 사람을 압냐고 그걸 또 경매로 집어넣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그때 예전에 한번 그렇게 했던 사람이 우리가 가서 또 압냐고 경매로 집어넣었더니 그랬는지 몰랐는데 그러면 땅 얼마에 파실 겁니까 해갖고 그 사람이 땅을 사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실전 사례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건물을 2억 3억짜고 지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1000만 원 2천만 원 이상 줄 이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가 찾자 한 거는 등기부 등본에 있는 선순위 가처분 없애는 게 제일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건물 주인과 협상을 하는 게 두 번째 일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주인과 협상을 하는 겁니다. 협상을 어떻게 하죠? 건물 주인에게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 이게 뭐예요? 소장을 내는 겁니다. 소장을 내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이미 다 자기네들도 조사를 해보고 변호사도 알아보고 다 알아봐야 여기서 얘네들이
유치권 신청해 놓은 것도 신청은 할 수 있지만은 그거를 유치권을 주장해 봐야 자기가 집 지어놓고 자기가 유치권 주장하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집주인이 전입을 했죠.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도 아니죠. 가처분도 지금 뭘 해놨죠? 말소를 시켰죠. 선수들이 가처분 말소를 시켰죠. 그 다음에 건물 주인에게 내가 철거하고 나가라고 소장을 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변호사를 하나 선임을 해서 우리 건물 한 사람은 건물 주인이 우리 땅을 다시 사겠다. 그 땅 건물 주인이 아까 둘이었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땅을 다시 사겠다. 우리는 좀 감정가대로 줘라. 우리 감정가에서 뭐야 반가격을 떨어졌으니까 거기 땅이 얼마 갔는지도 상관하지 않아. 또 우리 일정 금액만 벌으면 되기 때문에 더 욕심을 낼 필요가 없이 여기 감정가 있으니까 감정가대로 줘라. 지금은 감정가보다 한 100만 원도 올라갔는데 감정가만 주면 팔겠다. 오케이 하니까 한 사람은 소장을 내니까 우리 거를 감정가대로 사겠다 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 땅 2번 삽니다. 2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다시 말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해놓고 사도 안 된다 이런 뜻.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법의 논리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허가를 받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예요. 돈 주고 받은 거를.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돈을 준 사람은 민사로 너 내가 땅값 준 거 다시 돌려달라 하고 민사소송을 하는 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주장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러한 법을 어기면서 억지로 살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수한 건 뭐냐면은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사가지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가 이 땅 2번 삽니다. 2번 삽니다. 또 한 사람은 이 동네 꼴도 보기 싫어 죽겠으니까 내 건물 사가십시오.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직접 여기에 관여를 했다 그러면은 이게 1,000만 원 이상 저는 안 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창원에 있는 회장은 그래도 뭐 한 2억 3억이나 드린 건데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건 몇 천만 원은 줘야지. 하더니 자기가 가서 합의를 해서 하나는 건물 몇 천만 원 주고 건물을 가져오고 하나는 이제 땅주인에게 팔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다 끝났냐? 아닙니다. 이제부터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도로 준공을 내야 되죠. 도로 준공을 내놔야지 나머지 땅도 분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 준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주인 이데아 건설, 제가 이데아 건설을 탁탁 찾았는데 테헤란로에 있더라고요. 테헤란로 가서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달라. 그러니까 너희가 허가 나는 거,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거, 농지전용 허가 받은 거, 건축 허가 받은 걸 다 넘겨달라 해서 건축지 명의 변경을 하게끔 되면 농지전용 부담금 내리를 두고 개발행위 할 것 없이 그대로 준공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갔더니 얼마를 주겠냐 그러길래 제가 그때 좀 실수했는 것 같아요. 얼마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엔 한 농지 전용 부담금이나 개발행위를 전부 다 합쳐보니까 한 새로 처음 다 들어가면 한 1억 정도가 들어가겠더라고요. 설계 비용 뭐고 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뭐 높게 하려고 조금 한 5천만 원 이렇게 하려고 주고 하려고 한 3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가 그 3천만 원 받아서 뭐에다 쓰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 말더라고. 사실 이 개발행위 허가는 2년 이내에 준공을 하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그 허가는 취소가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행위 허가가 넘겨받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취소가 된 거죠. 취소가 됐기 때문에 제가 앞에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이고 건축 허가 받은 것인가 봤더니 그 평택 송탄 출장소 앞에 있는 나우건축이더라고요. 나우건축이 수상하고 제가 좀 알아요. 개인적으로.
그 내가 오늘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됐냐 했더니 이거 이 교수님이 낙찰 받았습니까? 그렇다 그랬더니 이거 지금 허가를 좀 마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가 했는데 개발행위 허가 어디서 받은 거 뭐 했으니까 나머지 허가 받은 것도 있는 걸 다 그러니까 받은 게 있으니까 그거 같이 해주겠다 그래갖고 다시 개발행위 허가 준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뭐야? 준공을 받고 건축허가 준공을 받느라고 계약은 다 해놨습니다. 토목설계 사무실하고 건축사람이 다 해놨는데 전업소는 이제 낙찰을 받고 문제점 있는 건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그 공동투자로 낙찰 받은 사람들한테는 뭐 문제점이 있는 것만 해결해 주면 되는 것이 내가 더 이상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 해줬고 회장이 있고 이제 부회장이 있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다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 다 해줬는데도 도로공사 준공을 안 내더라고요. 그건 내가 한번 한 1년쯤 지나서 2년쯤 지나갖고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되고 왜 안 오느냐 그랬더니 교수님 거기는 그냥 서둘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랬더니 자구나무 올라가는데 뭐 하려고 서둘러요. 자구나무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그 한 필지 팔고 뭐 해갖고 우리 저기 뭐 이자 뭐 어느 나가는 거 어느 정도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 돈 버는 거 얼마인데 뭐 하다 보니까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한 2년쯤 지나고 나니까 3년째 지나가고 나서 거기가 땅이 우리가 100몇십만 원 주고 샀는데 500만 원 정도쯤 갈 때쯤 된다 보니까 그때서야 토목 공사하고 도로 공사를 하고 나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주님, 이 앞에 있는 거 딱 하나가 빠졌죠. 이 집. 이 집이 빠진 게 아니라 경매가 따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고 이 경매에 따로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 우리가 도장 찍어주지 않으면 이게 그 건물 준공 못 내요. 교수님, 이거 저기 뭐 교수님이 아시는 분들 다른 분들 이거 공투해서 낙찰 받게 해주죠.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알았다. 해가지고 요거는 따로 하고 이후 따로 나온 거는 제가 부산에서 그때 우리 공통 강의할 때 그 사람들이 한 5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내용은 내가 다 아는 거니까 뭐 권리분석이 할 것도 없이 뻔히 아는 거니까 그냥 발표해가지고 바로 낙찰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끝났던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뭘 갖고 얘기하냐면 제일 먼저 우리가 특수경매에서 선순위 가처분 가등기 있는 거 제척기간이 있다는 거 그 먼저 알아요. 우리 보게끔 되면 낙찰 받은 것을 실전 사례 보면 가등기 가처분이 있던 거 또 설정이 있던 것도 지웠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등기나 가처분은 제척기간에 의해서 지웠는데 설정은 못 지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법무사한테 다 이 설정 지웠대. 교수님 설정은 못 지워야 하길래 내가 변호사한테서 이거 지울 수 있죠? 그랬더니 변호사님 이거 이건 난 지울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지울 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지우는 것인지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준공은 어떻게 해야 되고 건축허가 준공은 어떻게 나야 되는지 이 토지에 대해서 원칙을 좀 아셔야 되고 또 농지증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이런 거 몇 가지만 알게끔 되면은 제가 보면 이렇게 제가 알고 있기를 이거 우리 수험생들이 그 낙찰을 받아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를 한 10m을 돈 원래 들어간 건 한 7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는데 나중에 한 다 벌었더니 봤더니 10m를 벌었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찬스가 왔을 때에 우리가 평상시는 그냥 뭐 아파트 지분 경매 그 다음에 강제 경매 취하 동의서 해갖고 뭐 몇백만 원 버는 거 돈 1,000만 원 버는 거 뭐 이런 거는 500만 원 버는 거는 평상시에 이렇게 쭉 하고 있다 보면 1년에 한 건 정도가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1년에 딱 한 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평상시에는 그냥 500만 원 얼마를 벌면서 있다가 돈이 될 만한 거다 딱 나왔을 때는 딱 덮쳐서 받아서 해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게 뭐야? 특수경매고 제가 지금도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추천물건 강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러한 물건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이런 물건이 나왔던 게 제가 먼저 주에 추천한 게 뭐였었죠? 아산 거 24억짜리가 지금 4억 얼마까지 떨어진 거 있었죠. 그것도 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된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제가 지금은 예전에는 좀 젊었기 때문에 공투하자 그러고 막 하고 했었는데, 요새는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체 내에서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천안에 오신 분들은 자기는 한 8명이 모여가지고 나한테 강의 듣고 자기네들이 공동 투자를 하고 해결해달라고 나한테 와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해서 해결 지금 하고 있죠, 보면. 그러니까 언제든지 부동산 투자는 예전처럼 사놓고 올라가서 기다렸다가 파는 시대는 지났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은 문제가 있어서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낙찰을 받아서 해결하는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리면서 해결하면서 다시 팔고 나오는 것이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자고 하는 가장 특수 경매라고 강의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 보면 가처분 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는 소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하게끔 되면은 판사님께서 어디 뭘 철거하라 그러냐 하고 측량감정 신청하라고 그러면 측량감정 신청하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지료를 청구한다 그러면 어디 지료를 얼마나 하는 보면은 판사님이 지료를 결정하지 않고 판사님은 지료 감정을 하라고 하게끔 되면 감정사가 와서 여기 지료가 얼마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평짜리 땅에다가 내가 20평을 집을 지어놓고 있으면 20평만 지료를 내야 돼요? 500평 다 내야 돼요?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판사님도 관여하지 않고 누구도 관여하지 않고 지료 감정사가 결정합니다. 지료 감정사가 어떤 500평 중에서 30평을 집어넣는데 실질적으로 그 30평에 집을 쓰기 위해서는 50평을 사용할 수도 있고 70평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감정사가 보고 이 30평을 집을 쓰기 위해서는 500평이 있는 것 중에서 얼마만큼 쓰고 있다 보니까 얼마만큼 쓰는 것에 대한 만큼 감정이 얼마다 하게끔 되면 판사님은 그 감정을 가지고 판결을 받을 갖고 얼마를 줘라 얘기해야지, 판사님께서 다를 감정해라, 일부만 감정해라, 이런 거는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 지료 감정 신청하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지료 감정 신청했었고, 그렇게 해서 철거와 지료 감정 신청한 거 가지고 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조정을 한 겁니다. 이런 것은 건물 매각 제외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은 대부분 건물 주인 나왔습니까, 땅 주인 나왔습니까 해서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해갖고 보게끔 되면은 판결을 받아서 우리가 얼마에 팔고 빠져나왔다는 건물을 우리가 사게끔 되면은 건물을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해갖고 건물을 우리 거를 만드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도 건물 주인이 우리한테다가 건물을 내가 2천만 원에 팔겠습니다 하면은 계약서를 써가지고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신청하게끔 되면은 그러면은 건물 주인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